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강병호 엔지니어님 나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실제로 지금 AI 엔지니어시고, 네. AI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예전부터 AI 쪽을 했었는데 AI에서 뭐 추천을 만든다거나 추천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잠깐 리걸 AI라고 해서 판례 검색이나 판례 추천 같은 것들, 요거를 AI를 통해서 잘하는 것들을 했었고요. 또 지금은 AI에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쓸 수 있을지, 데이터를 잘 가공하고 거기에 적합한 모델들을 만드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그 AI 변호사, AI 판사 막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일도 하셨었고. 네,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히 AI 개발자들은 이제 몸값도 되게 높다던데 연봉도 네. 점점점. 연봉은 네, 지금 시장이 좋지가 않아서. 아, 네. 그래요? 네. 특히 이제 저희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AI 기술은 물론이고 산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쉽게 의미 있게 또 전달해 주신다고 그래서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내용 좀 청하겠습니다. 특히 또 PPT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디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를? 오늘 PPT 띄운 제목은 한 번에 이해하는 AI 산업으로 잡았는데요. 네. 이게 크게 봤을 때는 AI 산업이 플라이휠이라고 하는 전체 생태계 사이클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네. 좀 따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AI 모델과 반도체 일부 중심으로 한 번에 AI 산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이제 댓글 달리는데. 네, 한 번에 이해 안 되면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들어가 보죠. 네, 한 번에 이해하는 AI 산업이고요. 자,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AI가 세상을 바꿨죠. 얼마 전에 샘 알트만이 초지능 시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글을 자주 쓰진 않으시는데 네. 이번에 하나 쓰셨거든요. 이 지능 시대, 더 인텔리전스 에이지라고 하는 지능 시대를 썼는데 여기에 나온 게 몇 천일 안에 우리는 초지능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몇 천일 아니면 뭐 3년에서 30년 안에. 네, 3년에 30년 안에 약간은 좀 그런 게 있죠. 네. 초지능. 지능이 아니라 초지능이요? 네. 이게 초지능이 AGI,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거나 사람보다 뛰어난 지능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 3년에서 30년 정도 사이에 나올 수 있다라는 글을 써서 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샘 알트만이 주장하는 거는 딥러닝이 작동했기 때문에 딥러닝이 있었기 때문에 초지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딥러닝? 예전에는 초지능이라는 거를 AGI를 생각하기 어려웠었는데 예. 이제는 수천일 정도라는 가시성이 있는 시간 내에 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진짜 AI가 세상을 바꿨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짜 수천일 안에 초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 네, 수천일 안에. 네, 두근두근거립니다. 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노벨 물리학상이 있었죠. 네. 의미 있는 일이죠, 진짜.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존 호필드랑 제프리 힌튼 두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공로가 AI 모델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공로로 물리학상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런데 노벨 물리학상인데 AI가 들어왔다는 게 되게 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리학상인데. 네, 사실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 최근 인터뷰를 보면은 물리학을 전공하신 분도 아니고 어디 보면 컴퓨터 공학? 네, 이렇게 봐야 정확할 것 같은데 네, 컴퓨터 공학이라는 노벨상은 없으니까 네, 물리학을 받으셨는데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이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엔비디아를 만들진 않았지만 지금의 엔비디아가 있게끔 하신 분? 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엔비디아를 있게도 만들었지만 네. AI 현재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에 시초를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딥러닝 방식을 네,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선 존 호필드 분은 이 교수님은 호필드 네트워크라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예. 호필드 네트워크는 기억을 저장하고 복원하는 구조를 제안한 건데요. 여기에서 물리학상을 받았던 게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을 이용해서 인공신경망에 적용을 했습니다. 에너지 베이스 모델을 만들어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모델이 안정하게 학습되었다는 구조를 제안해서 물리학상을 받으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1985년도에 볼츠만 머신을 만드셨어요. 네. 앞에 있는 호필드 네트워크랑 상당히 비슷한데
볼츠만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얘는 물리학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네. 저도 얘를 공부할 때는 이거는 AI 모델이라기보다는 물리학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까웠던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리학상이지만 AI 필드에서 노벨상을 받으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볼츠만 머신, 이 볼츠만 분포라는 개념 자체가 물리학에서 적용이 되는 네. 그 내용들. 네. 특히 연력학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가 있는데 열이 계속 퍼지고 분산이 되잖아요. 네네네. 어떤 보온병이 있다고 하면 보온병에 있는 열이 계속 퍼지면서 예. 안정화가 되는데 예. 이 안정화되는 거랑 모델이 학습되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접근을 하셔서 에너지가 낮아지면 모델이 학습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에너지는 계속 낮아지는 속성이 있거든요. 예. 네. 그래요. 일단 그런 걸로 일단 끄덕끄덕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볼츠만 머신이나 이런 볼츠만 분포 개념보다 중요한 거는 예. 초기의 AI 모델들은 물리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서 정말 최근인데 노벨 화학상도 AI 섹션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데미스 하사비스랑 존 점퍼 이 두 분은 알파폴드라고 하는 새로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AI를 만들어서 네. 물리학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는데요. 공로는 대단하시죠.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서 찾아낸 AI를 만드셨고 네. 2억 개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찾아내었는데 이게 인간이 그동안 찾아낸 단백질 수랑 거의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폴드가 버전 1, 2, 3가 있는데 네. 1, 2는 소스 코드도 다 공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되는 솔루션들을 공개해서 다 함께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에서 되게 큰 공로가 있으신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리학에서 뭐 볼츠만 머신이 중요하냐 여기에서 알파폴드가 중요하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세상이 AI가 정말 중심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데미스 하사비스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 알파고 때 알파고의 아버지잖아요. 네. 그때 이창호 구단하고 할 때 직접 우리나라 방문을 했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해진 형님인데 네. 어휴 노벨상 받으니까 괜히 아는 사람이 받은 것 같은 느낌. 이세돌 구단과 함께 사진 찍으신 것도 있고 알파고 대전하실 때 와서 뒤에서 감독하셨던 분이 맞아요. 데미스 하사비스 그때 뭐 기자회견도 하고. 네. 근데 알파폴드2라는 걸 이용을 해서 단백질 구조를 찾아냈는데 네. 그게 요 몇 년간 한 게 그 음. 직전에 인류가 수없이 해냈던 거랑 맞먹는 네. 단기간에 해낸 네. 알파폴드2 갤럭시 폴드밖에 모르는데 알파폴드2 근데 이게 1, 2, 3, 4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3까지 나와 있습니다. 1, 2, 3까지? 네. 근데 그 중에 알파폴드 1, 2의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라는 건 누구나 가져다 써라. 네. 그리고 그 예측한 결과도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해둬서 예. 그 예측하는 것도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했다는 게 되게 큰 공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또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렇게 AI가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주가를 본다고 해도 AI에 잘 대응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주가 차이가 되게 큰데요. 엔비디아를 보시면 지금 1년 수익률이 188%, 5년 수익률이 2876%가 되고요. 아래쪽에 매출과 순이익을 보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순이익의 증가폭은 정말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반면에 우리가 최근에 AI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보면 인텔을 많이 꼽는데 인텔은 1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36%, 5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53%가 정도가 되어서 성과가 안 좋은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도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파운드리 투자가 많이 들어가면서 그렇죠, 순이익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도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AI가 정말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세상을 많이 바꿔 나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준비된 자와 네, 준비하지 못한 자. 네.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랑 인텔을 보면 어떻게 해서 잘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좀 잘 못하고 있는지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네. 엔비디아는 반도체 수요에 꾸준히 대응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아는 거는 최근 일이지만 사실 엔비디아는 거의 20년 가까이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학계랑 깊은 연관을 갖고 왔거든요. 네, 그리고 짧게 봐도 10년 이상은 노력을 되게 많이 해왔었고, 그리고 엔비디아는 3D 그래픽스 시장에 머물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멀게는 GPGPU 시장 한 20년 정도 되었거든요. 그리고 쿠다, 잘 아시는 쿠다, 이런 노력도 많이 했었고, 테그라라고 하는 로직 프로세서에도 진출을 했었고, 처음에 모바일로도 많이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근래 들어서는 그레이스 CPU라고 하는 것도 ARM 기반으로 만들어서 GPU랑 같이 붙여서 잘 쓰겠다라고 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면은 새로운 시도를 되게 많이 하는 기업이고 학계랑 또 반도체 제조 쪽에 많은 연관을 갖고 계속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반면에 인텔을 보면 x86 중심의 IDM, 이게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요. 설계랑 제조를 다한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지고 있고 팹과 파운더리에 대한 선단 공정에는 경쟁 열의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경쟁이 좀 열의가 된 상태이고, 또 모바일 CPU 시장 개척에 실패를 했거든요. 네. 아톰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아마 패착은 X86이라고 하는 무거운 구조를 모바일에 적용하려고 했던 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도 어쨌든 시도는 했지만 잘 안 되었고, 또 통신이나 주행 보조 같은 신사업도 많이 했지만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AI 반도체 가속기 가우디 시리즈로 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항상 한 발 늦었던. 네, 항상 조금씩 늦었던. 그러기에는 그 X86이라는 너무나 거대한 기득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늦을 수밖에 없었던. 네, X86이 그죠? 386, 486, 586이고. 맞습니다. 네. 그게 뭐 686, 786 사실은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건가? 아닌가? 네, 그렇게 가다가 786 하면 약간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586 이후로는 못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네. 예. 네, 그렇게 안 되고 그다음부터 펜티엄으로 가고 코어로 가고 이렇게 네이밍을 좀 바꾼 것 같습니다. 인텔의 현 주소는 이제 주가만 봐도 알 수가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AI가 정말 중요한 것도 알겠고 세상을 많이 바꿨는데 궁금한 건 엔비디아는 어디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또 HBM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더 중요할 거고 이 중요성이 유지가 될 것인가? 또 AI 가속기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 얘는 어떤 애들이 이길 건가?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사실 산업이 너무 복잡하게 엮여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쉽게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플라이휠이라는 네. 표현이 나옵니다. 네, 플라이휠인데요. 먼저 플라이휠이 어떤 거냐면 공학에서 보면 플라이휠은 안정적인 회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큰 원이 있는데 네. 얘가 내연기관에서 직선 운동을 원운동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엔진에서 주로 쓰는 건데 사실 산업에서 쓰는 플라이휠 개념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속도가 붙어서 점차 강화되는 구조를 말하고요. 네. 사실 생태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생태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봤다고 보면 되고 AI 산업에서 플라이휠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AI 산업이 동작하고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AI 산업의 플라이휠일 거고 거기에 구성 요소들은 AI 모델,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 인프라, 디바이스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네. 어디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런데 AI 산업 플라이휠도 있는데 AI 산업을 보면 IT 산업이랑 되게 밀접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하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전통 IT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전통 IT 산업은 CPU, 메모리, 스토리지, 그다음에 GPU, PC, 인프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섹터들이 범용 상품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코모디티. 그래서 CPU가 메모리에 영향을 주기도 좀 어렵고 CPU가 GPU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좀 어렵습니다. 네.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덜 받고 또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기도 좀 어려운 좀 독립적인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거라서 독립성이 강해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한참 IT가 성장하던 1970년대나 90년대에는 이러진 않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AI 산업이랑 되게 비슷한 면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 IT 산업은 네. 일종의 코모디티라고 보면 되는데 코모디티가 어떤 거냐면 범용 소비재. 우리가 배터리를 보면 AA 배터리 이런 배터리들은 규격화되어 있는 거. 네, 규격화가 되어 있어서
저렴하거나 가성비가 좋은 거를 먼저 찾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전통 IT 산업들은 CPU나 메모리도 내가 예산 안에서 가장 저렴한 것들, 왜냐하면 성능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성능 내에서 가장 저렴한 거를 찾는 경향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통 IT 산업은 범용 소비재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범용이라고 하면은 D램도 그렇잖아요. 네, 어느 회사 만든 것도 똑같고 네, 규격 똑같고 그냥 어디 거 사서 그냥 꽂아 넣으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네, 그런 개념으로 범용 소비재의 성향을 전통 IT 산업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AI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구분을 보면은 모델, 반도체 설계, 반도체 제조, 인프라, 서비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이게 범용 소비재보다는 각각 개별 성향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다른 산업 간 연결이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산업 간의 연결은 굉장히 되어 있고 연관성이 높은데 네, 이거는 맞춤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범용이 될 수가 없는. 네, 현재는 범용이 아닌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플라이휠,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생태계를 이해하라. 네. 음. 그래서 보면 AI 모델 쪽도 대표 기업들 보면은 오픈 AI나 엔트로피, 구글 이런 데들이 있고 반도체 설계 쪽은 엔비디아, 제조는 TSMC, SK 하이닉스, 인프라 쪽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을 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구글 클라우드. AI 서비스는 오픈 AI나 테슬라. 테슬라는 사실 차가 거의 AI 서비스니까 그쵸.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삼성이나 애플, 여기는 단말 디바이스들, 퍼플렉시티, 얘는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토 브라우징 관련해서 AI 서비스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약간 검색 네. 쪽에 특화되어 있는 AI. 네. 그래서 각각 플라이휠을 구성하는 세부 산업은 이런 대표 기업들을 보고 이해해 보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계 플라이휠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전통 IT 산업들은 각각의 요소들이 좀 구획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AI 산업은 이렇게 사이클, 생태계 간에 서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럼 얘가 계속 연결될 것인가, 계속 지속될 것인가, AI가 계속 플라이휠로 생태계가 더 간결합이 될 것인가 라고 보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IT 산업도 초반에 보면 각각의 CPU 영역이랑 메모리 영역이 되게 가까웠고 네. 메모리랑 스토리지도 되게 가까웠고 그렇죠. 여러 가지 영역들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근데 AI 산업도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가 서로의 섹터별로 영향을 깊게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큰 방향성은 전통 IT 산업처럼 AI 산업도 발전해 나가면서 점점 더 범용화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범용화가 된다라는 건 누군가 시장을 장악을 해서 그게 시장의 표준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도 있고 네, 이렇게 특정 기업이 장악을 해서 인텔처럼 장악을 해서 표준화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또 메모리 같은 거는 그 플레이어들이 크게 세 개가 있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규격을 만들고 그 규격 내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시장의 질서가 잡히는 것도 범용화가 되는 단계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저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플라이 휠에 있는 하나의 부분마다 누군가 그 범용을 뭐라 해야 될까? 좀 스탠다드화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저기 AI 반도체 설계나 이쪽에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가는 거고 네, 다른 쪽이 하나하나씩 이제 찾아야겠네요. 네, 근데 그게 또 지금은 각각 분야에서 또 엄청나게 경쟁이 펼쳐져 있기도 하고 이게 또 언젠가는 또 하나로 통일이 될 테고 네, 그걸 또 발견하는 사람이 돈을 벌 테고. 네. 저희는 그런 걸 발견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으니까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를 찾아다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그 앞장에 얼추 후보군은 나와 있는 거죠. 네, 현재 기준으로 이런 후보들이 있는데 예.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갈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뒤집힐 수도 있고. 네, 뒤집힐 수도 있고 특히 인텔을 보면 인텔이 상당히 오랫동안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지금 여전히 지금도 서버 시장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인텔의 점유율이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시장 장악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네, 그런 기업들은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 매출은 잘 나오고
순이익도 유지는 되겠지만 투자 입장에서는 성장이 제한이 되니까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앞으로 뭐가 잘 될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AI 산업은 플라이휠 구조로 동작하고 있고 각각 구성하는 세부 기업들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연관을 주고받는지도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뼈아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 엔비디아를 발굴하고 투자를 해서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AI 반도체 제조, TSMC, SK 하이닉스 등 삼성전자가 없어요. 등에 들어가는 거야. 등. 이제 삼성전자는 이름을 못 올리고 그냥 여러 가지 등등의 하나. 네. 진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거. 네.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맨 앞에 AI 모델도 이거 잘못했으면 구글도 여기 빠질 수도 있던 거잖아요. 네. 구글도 그냥 네. 등이 될 수 있는 거고. 등이 되면 안 되겠네. 지금 AI 모델을 만든 기초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건데 예. 구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구글 원래? 네, 연구원들이 만들어서 발표하신 건데 주도권은 사실 아무도 구글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하사비스 거기 그 구글 알파고 딥마인드도 구글의 자회사 네, 사장님이잖아요. 네, 구글 자회사 사장님이 노벨상 받았는데 일단 구글은 오픈 AI 엄청 밀리고 있고 네, 이러다가 표준은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우리 또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AI 모델 산업은 어떤 의미예요? AI 모델 산업은 AI 모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알고리즘과 모델을 좀 구분하는 게 좋은데 네. 사실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AI 모델이라고 하면 다들 인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모델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AI 알고리즘은 AI 모델의 뼈대가 되는 거고 뼈대. 네.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얘는 학습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얘기하고 집을 생각을 해보면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델은 거기에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시킨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된 결과물. 네, 그래서 그게 모델이다. 네, 파라미터들이 있고 데이터가 있고 모델 사이즈가 얼마다 이런 거고요. 네, 실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집의 비유를 들면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지붕을 넣고 벽을 넣고 인테리어를 해서 실제로 집으로 쓸 수 있게 만든 상태가 AI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또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 뭐 가구 집어넣어서 본인의 맞춤대로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되는. 네. 거기 이제 AI 모델 단계. 네. 근데 AI 모델에서 역사를 간단하게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우선 1950년대에는 생각하는 기계라고 해서 앨런 튜링이 여기 옆에 있는 논문에서 Can Machine Think 이런 걸로 생각하는 기계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때 튜링 테스트의 개념이 처음 나오거든요. 네네네. 튜링 테스트는 기계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테스트인데 요게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언급이 많이 되던 주제였었어요. 이게 진짜 AI야? 라고 했을 때 튜링 테스트를 돌려보고 맞으면 AI가 AI지만 사람과 구분이 어렵다. 튜링 테스트 통과 못하면 너는 일단 AI구나. 넌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봤었는데 챗GPT가 나오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지하는 거는 더 이상 튜링 테스트가 크게 의미 없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되게 말 부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이제 AI 같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더 AI가 자연스러워진. 네. 그래서 튜링 테스트도 의미가 없어진. 네. 그런 시대가 됐네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이 이때 1950년대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60년대에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퍼셉트론? 네. 얘는 사람의 뉴런과 비슷하게 만든 함수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인데요. 뉴런을 보면 여기 축색돌기라고 하는 거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일정 수준 이상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를 다시 보내는, 바깥으로 보내는 구조인데 얘를 모방해서 만든 게 퍼셉트론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도 이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네, 여기에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본떴다. 네. 그래서 인풋을 넣어주면은 이게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함수가 네.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x가 얼마이고 뭐 x1이 얼마이고 x2가 얼마이고 이런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가 조건을 만족하면 결과가 나오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학습하는 거랑
유사한 구조. 네, 인간의 뉴런과 되게 유사한 구조라서 어. 여기에 인공신경망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항상 경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비슷한 시기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경쟁을 했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았는지 한번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예상되는 솔루션들을 룰로,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정비소 가면은 지금 뭐 브레이크에서 소리 나는데요. 그러면 한 패드 한번 볼게요. 아니면 이제 브레이크 드럼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전문가가 숙련되어 있는 그 순서를 따르는. 네. 이게 전문가 시스템. 네. 이게 펍세트론하고는 좀 대치되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심볼릭 진영이라고 해서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런 걸로도 AI를 만들려고 했던. 네. 그리고 이게 심지어 그 전문가 시스템이 상당히 득세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배경은 퍼셉트론이 우리가 퍼셉트론이랑 전문가 시스템을 보면 예. 전문가 시스템은 지금 보기에는 AI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냥 책 같은 거잖아요. 예. 룰셋을 모아 놓았으니까 책 같은 건데 당시에는 일단 결과가 잘 나오는 게 전문가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퍼셉트론이 XOR 연산,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 안 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를 보면 트랜지스터가 가장 기본인데 네. 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회로들을 만들거든요. 회로를 만들어서 연산하는 연산기를 만들게 되는데 네.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이 안 되면 만들 수 없는 연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XOR 연산이 안 되는 게 증명이 되어서 얘는 이제 쓸 수 없는 거라는 인식이 되게 널리 퍼졌었고 그래서 197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전문가 시스템이 사실상 득세하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AI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한 70년대까지? 네. 이렇게 해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초중반까지는 전문가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쓰였었고요. 근데 이 당시에 다층 퍼셉트론 하나만 있으면 XOR 연산이 안 되는 거고, 네네네. 얘를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 레이어를 쌓으면 XOR 연산이 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학습시킬 방법을 못 찾아서 퍼셉트론을 쓸 수 없는 거고 전문가 시스템을 써서 문제를 풀어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퍼셉트론이 인공신경망이라고 했는데 인공신경망이 어디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다층으로 여러 개를 쌓으면 조금 더 학습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다층으로 쌓아야지만 우리가 필수적인 연산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이 다층으로 쌓았을 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아서 전문가 시스템을 썼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을 다층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아이디어를 짜놨는데 그래서 쟤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뭐 저 그림 구분하고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건데 이걸 몰랐던 거네. 네, 그걸 몰랐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제프 힌튼 교수님이 나옵니다. 이제는 노벨상 수상자.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되셨는데 1986년에 제프 힌튼 교수님이 역전파 알고리즘, 백프로브 알고리즘을 제시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역전파 알고리즘은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들을 네. 기울기, 경사를 만들고 걔를 미분해서 학습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 지금 머릿속에 이렇게 막 물음표 떠다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이해하실 그거는 네.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만든 역전파 알고리즘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을 쓰면 우리가 XOR 연산같이 여러 가지 연산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알 수 있었는데 학습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퍼셉트론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전문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정말 두꺼운 책에서 이 룰셋을 만들어 놓고 룰셋을 찾아서 문제를 푸는 게 어느 순간까지는 잘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런 경험을 1980년대 중반쯤 되면은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잘 안 되는데 다층 퍼셉트론을 학습할 수 있게 되어서 딥러닝에 가까운 게 동작할 수 있게 되면서 요게 이제 그 주도권이 점점 더 전문가 시스템에서 퍼셉트론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 득세하던 기간 그리고 퍼셉트론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만 있고 역전파 알고리즘이 등장하기 전까지 기간을 AI 윈터라고 하거든요. AI의 겨울. 네, 겨울. AI 겨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 와서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네, 발전이 전문가 시스템으로 발전이 있었는데 얘는 어느 측면에서는 룰셋을 정의하는 거에 가까웠지 이거를 진정한 AI라고 볼 수 있는가. 특히 룰셋 기반으로는 우리가 아까 초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학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걸 말하는데 네. 룰셋 기반으로 과연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그런 회의감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언제까지 하나하나 이거 맞고 틀리고 되고 아니고 이걸 어떻게 다 해줄 거냐 네, 이거네요. 네, 다 경험칙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룰셋으로는 아예 될 수가 없었던 거고. 네, 근데 퍼셉트론 방식으로는 된다라는 네. 걸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보여준 거고. 네, CNN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방송국 이름은 아닐 테고. 그럼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네. 그래서 이게 멀티레이어 학습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방법들로 딥러닝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예. CNN은 우리가 인식하는 할 때 외곽선을 많이 보거든요. 눈으로 뭔가 이미지를 볼 때는 외곽선을 따서 뭔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윤곽. 네. 예. 윤곽을 보고 하는데 그 개념을 차용해서 CNN이라는 걸 만들었고 얀 르큰 이분이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메타에 계시거든요. 대단한 분이시고. 얀 르쿤. 네. 그리고 GPU를 활용한 딥러닝 연구도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렉스 그레이브스나 일리아 수츠게버 이 두 분과 같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 수축해보는 오픈 AI 공동 창업자. 맞습니다. 이때부터 되게 날리던 분이셨죠. 일리아 수축해버 뭐 많이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양반이 또 제프리 힌튼의 제자. 네, 제자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2012년일 텐데요. 이때 알렉스넷을 만들 때 같이 이름을 올렸고 그때 쿠다를 많이 써서 GPU로 딥러닝 학습을 하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아, 그 제프리 힌튼 교수 연구팀에서 같이 쿠다를 활용을 해서 네. 그 GPU를 써서 엔비디아 GPU를 써서 이제 인공지능 학습을 시켜서 이거 된다. 네. 같이 발견했던 그 사람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역점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딥러닝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자, 그런데 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모델만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시기, 빨간색을 친 시기를 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0년대 약간 전까지인데요. 이때 딥러닝이 등장하고 GPU 가속에 대한 니즈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아, 이때부터요? 네, 조금씩 2000년대 중반부터 생기기 시작하고요. 거의 20년 전부터. 네,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죠. 근데 여기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AI 반도체 쪽이 있는데 예. 이때 GPU 제조회사들, 특히 엔비디아는 콘솔 게임기 쪽으로도 확장을 해서 시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네네. GPGPU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GPGPU를 이용해서 그래픽스 시장 외에 다른 쪽으로도 시장 확장하려고 하나씩 사업을 만들어 나가던 때였습니다. GPGPU가 어떤 거냐면 제너럴 퍼포스 GPU거든요. 얘는 그 전에 GPU는 그래픽 가속, 2D라든지 3D 영상 가속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쓸 때 스크롤 할 때도 GPU 가속을 쓰거든요. 이런 것처럼 GPU를 단순히 3D나 2D 가속 말고 조금 더 다양한 목적으로 쓰자. 매트릭스 연산이 잘 되는 다양한 목적으로 범용해서 쓰자는 게 GPGPU입니다. 예.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나왔었고 엔비디아가 여기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약간 그 GPGPU가 AGI의 G랑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아니요. 전혀 다르죠. 달라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아니, 왜냐면 그 음. AGI의 G도 제너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AI가 AGI고, 네. GPGPU의 제너럴도 모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 GPU.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았구나. 아닙니다. 이거, 네. 그 맥락에서는 맞거든요. 문과생은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네. 제 별명이 AI라서 제가 너무 AI처럼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틀리면 땡, 무조건 틀리면 땡. 네. 0 아니면 1. 네. 디지털.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GPGPU의 제너럴도 예. 범용화해서 쓰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GPU를 범용해서 쓰자는 거니까 말씀하신 게 맞고 AGI 괜히 위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개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하고. 네. 그래서 이때 엔비디아도 GPGPU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고요. 놀랍게도 이때부터 AI 연구자들과 되게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쿠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쿠다가 한 번에 뿅 나온 것처럼 인식하는 것도 되게 많은데 이때부터 쿠다의 뼈대를 만들었고 쿠다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 되기 전부터 네. 엔비디아는 이미 AI 개발자들이랑 손을 잡고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운 좋게 제프리 힌튼 교수님 덕에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랑 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우리 GPU 이렇게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다 코딩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많이 알려드렸고. 아, 사전에? 네.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게임 그 지포스 이런 거 만들다가 네. 게이밍 그래픽 카드 만들다가 저 비트코인 터져갖고 얻어 걸리고 네. AI 나와갖고 얻어 걸린 걸로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사전에 다 네. 연구 개발을 동시에 다방면으로 해왔던 거예요. 네. 어. GPGPU라고 하는 개념 아래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많이 찾았었고 AI 업계, 학계랑도 되게 긴밀하게 연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20년 전부터. 네. 엔비디아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알려주기도 했지만, 어떻게 쓰라는 거 알려주기도 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거를 학계에서 요청을 하면 그거를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먼저 반영을 하고 다음 버전의 하드웨어 반영을 하면서 하드웨어도 AI에 적합하게 바꿔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그 개발하시는 교수님들이 네. 이렇게 해보면 더 잘 될 것 같으면 네 교수님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해왔어요. 이거 네. 한번 써보세요. 네. 또 단점 알려주세요. 또 고치 이랬던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그걸 알았어야 돼. 네. 너무 늦게 알았네요. 아니요. 지금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노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력 덕분에 2008년에 매니코어 GPU 컴퓨팅에서 엔비디아 쿠다로 멀티 GPU를 쓰는 논문이 하나 나오고요. 마크 레이스라는 분이 나오고요. 2009년에는 앤드류 융 교수님이 쿠다를 써서 딥러닝을 하십니다. 네, 앤드류 융 교수님도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네네네. 2008년, 9년에 이런 논문이 나왔던 거는 그 전부터 최소한 1년 전부터는 계속 엔비디아랑 협업해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게 다 협업이었다. 네, 조금 더 넉넉하게 보면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트라이를 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20년 정도는 엔비디아랑 AI 학계랑 많은 관계를 갖고 잘 될 수 있는 방향들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GPGPU 시장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 왔는데 네. 다른 기업들은 뭐 했나? 이 당시에 GPU라고 하면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가깝게는 AMD, 그 당시에는 ATI였는데 네. AMD ATI로 인수되는 시기도 겹치거든요. AMD ATI도 있었고 인텔도 내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GPU가 있었거든요. 또 별도의 GPU를 만들기도 했었고 네네. 그다음에 실리콘 그래픽스라고 하는 쪽도 GPGPU 쪽으로 공을 좀 들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기업들은 왜 신경을 안 썼나라고 보면 가장 유력한 경쟁자가 AMD ATI인데 네. AMD는 사실 이 당시만 해도 패배에 가까웠거든요. AMD는 설계 쪽보다는 하드웨어에 되게 특화된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AMD가 팹리스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설계에 집중한 회사라고 보이지만 2000년대 중후반까지는 AMD는 설계보다는 하드웨어 중심 기업이었거든요. 뼈대부터가 X86을 라이선스 받아서 제조하는 회사였고 제조 역량으로 인텔과 경쟁했던 회사였고 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제조 역량으로 경쟁했던 회사였고 나중에 넥스젠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인수하는데 네. 설계 역량이 부족하니까 인수해서 설계 역량을 채우고 파운드리에 패배에 많이 집중하던 회사가 AMD거든요. 약간 DNA가 제조업이었던 거예요? 네. AMD는 사실 뼈속부터 제조업인 게 AMD 파운더가 제리 샌더스라고 하는 분인데 예. 이분이 진짜 사나이는 팹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리얼맨 해브 팹스라고 했거든요. 남자는 제조업이지. 네, 남자는 제조업이지. 공장이지. 그럼요. 남자는 공장이죠. 네. 그런 개념이었구나. 네. 그래서 AMD가 우리가 지금 느끼기에는 상당히 이제 말랑말랑하고 팹리스 기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완전히 하드웨어 팹에 집중한 회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AMD 하면 리사수가 떠오르지. 저 오른쪽에 그 흰머리 백발 그 흰 수염 아저씨가 떠오르지는 않죠. 네. 근데 설립자는 이제 제리 샌더스. 네. 남자는 공장이지. 네. 남자는 공장이지. 하지만 지금은 팹리스입니다. 리사수. 네. 재밌다. 네. 네. 그래서 AMD는 GPGPU 시장에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요 시장을 거의 주도적으로 끌고 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지만 네. 이것도 경영진의 판단이 대단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게 돈이 되진 않았거든요. 여기 논문을 보면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 쓰인 GPU가 GTX 580인데요. 이게 얘를 몇 개 살려면 월급을 몇 달치 털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싼 장비는 아니었거든요. 비싼 장비는 아니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네.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몇 달치를 털면. 비싼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여기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는 대단한 경영적인 판단인 것 같고요. 네네네. 2012년에 알렉스넷을 보면 ILS VRC 이게 이미지넷 챌린지라고 하는 건데 네네.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아, 아까 얘기했던 알렉스 그레이브스, 일리아 수츠게버, 제프리 힌튼 교수님 3명이서 요 논문을 만들었는데 예. 우리가 처음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숫자들이 막 적혀 있죠. 복잡한 숫자들.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럼요. 이게 알면 이상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뭐 224 요거는 인풋 값이라 좀 정해진 거고 11, 55, 128, 27, 13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막 등장하는데 네. 처음에 처음에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봤을 때 얘가 1등을 했으니까 음. 각각의 숫자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어요. 네. 얘는 왜 여기에 5를 썼지? 여긴 왜 13을 썼지? 왜 3이 되고 네. 왜 14가 아니라 13이지? 이런 것들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2048에서 다시 1000이 되고 네. 이거 뭐지? 왜 2048에 2048을 하지? 음. 왜 1000으로 끝내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었고 1000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네. 왜 2048에 2048을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세 분이 요 알고리즘의 숫자를 잘 튜닝해서 성과가 잘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뜯어봤을 때 이것보다 중요한 거는 GPU를 써서 학습량을 많이 늘려서 얘가 학습으로 승부를 본 거였어요. 저 안에 어떤 숫자들을 세밀하게 파인 튜닝 해갖고 막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인 게 아니라 네. 대량으로 이제 막 데이터 때려 넣고 학습하라고 하니까 네. 되더라. 네. 다른 연구실에서는 CPU로 학습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선 GPU 여러 개 붙여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거기에서 가장 잘 되는 파라미터들을 잡아낸 게 이런 숫자들인데 핵심은 GPU를 많이 동원해서 학습을 많이 해서 성능을 높였다. 여기 얘가 핵심이 완전 됩니다. 반전이었던 거네요. 네. 저쪽에서 실험실에서 막 핀셋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삽으로 퍼갖고 하니까 되네. 네. 포크레인으로 퍼갖고 하니까 더 잘 되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알게 됐고 야. 이때부터 정말 GPU 없으면 경쟁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모두가 알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CNN 아까 그게 CNN 구조거든요. CNN처럼 그런 외곽선을 따거나 윤곽을 보는 모델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깊어지는데 이게 좀 구조가 복잡해요. 아까 예. 보신 것처럼. 그런데 2017년도에 구글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트랜스포머 구조를 만듭니다. Attention is all you need. 네. 만드는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반향이 크진 않았거든요. 구글이 뭔가 좋은 거 만들었네. 좋은 건 알겠다. 또 좋은 거 있으니까 공부해야지. 이 정도 톤이었는데 처음에 목적은 번역하기 위해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얘를 구글 번역기. 네, 구글 번역기를 개선할 때 얘가 많이 들어갔었고 네. 번역 퀄리티가 확실히 많이 좋아졌었는데 얘를 이미지에도 적용해 보니까 잘 되고 음성에도 잘 되고 어떤 영역에 붙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 구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봤습니다. 보니까 예전에는 LSTM이나 RNN이라고 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 순서를 갖고 있는 시간 순서를 표현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요. 네.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요만큼까지 어느 정도 처음부터 요만큼까지 시간을 갖고 한 번에 연결해서 학습을 하는 게 기존 패러다임이었거든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얘를 쪼개서 잘라서 시간 순서를 인위적으로 없애고 자른 다음에 병렬 처리하는 식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인지했을 때 LSTM 같이 시간 의미를 다 갖고 다니는 게 성능이 좋다는 거는 대부분 공감하던 사실들이었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얘를 자르고 성능이 떨어질 걸 감안하고 자르고 병렬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의미였냐면 시간 순으로 뭔가 학습하는 게 시간을 다 갖고 다니고 학습하는 게 좋은 건 알겠지만 학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능 저하를 감수하고 대량으로 학습하는 게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 그게 트랜스포머더라. 그런 걸 알게 됩니다. 일단 성능이라는 걸 좀 포기하고 네. 시간이라는 개념을 빼버렸는데 네. 오히려 그렇게 학습을 시키니까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네. 아마 담을 수 있는 통은 기존 모델이 더 넓었을지 몰라도 통을 채우는 방법이 없었는데 트랜스포머는 담을 수 있는 통은 적어도 채우기가 쉬워서 학습을 많이 해서 전체 결과물을 좋게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개념이 저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네. 저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런 거는 실제로
어디서 누가 화면 띄워주고 보라 해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거 문과생들은. 네. 근데 이 구조 자체가 사실 중요하진 않고 이 개념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트랜스포머 구조였다라는 네. 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챗 GPT, 오픈 AI도 이 구글의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져다가 쓴 거잖아요. 네. 공개를 했으니까.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챗 GPT의 형 개념이 구글 번역기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구글 번역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챗 GPT도 나온 거고. 네. 구글 번역기를 개선하려다가 챗 GPT가 나온 거고 주도권은 구글에서 오픈 AI로 넘어갔지만. 네. 그러네요. 이야, 재미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얘를 만들었지만 네. 사실 더 중요한 건 오픈 AI가 발견합니다. 2020년도에 오픈 AI가 스케일의 법칙이라는 거를 논문을 공개하는데 네네. 모델이 커질수록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학습을 더 많이 할수록 성능이 개선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구글은 어느 순간 이후에는 모델을 크게 키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네. 좀 제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픈 AI는 일단 많이 때려박고 학습을 해보니까 이런 걸 잘하면 많이 학습하고 모델을 키우면 성능이 늘어난다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0년도 전후로 해서 주도권이 구글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글은 당시에는 모델 사이즈를 많이 제한을 했었거든요. 학습 시간도 많이 제한을 했었고. 모델 사이즈, 학습 시간을 제한했다라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돈, 시간 뭐 이런 것 때문인 거예요? 네, 아마 그때도 GPU가 워낙 비싼 장비였기 때문에 네. 구글이 TPU가 있었지만 예. 그 TPU도 무한정 쓸 수 있는 자원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랑 같이 쓰기 위해서 총 파라미터 사이즈를 제한하고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이렇게 모델 사이즈랑 학습 시간에 제한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스케일 법칙이라는 게 잘 통해서 얘를 많이 갖다 붙이고 많이 학습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거는 트랜스포머는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사실 반도체의 모든 기본이 트랜지스터가 되는데 트랜지스터 역할을 트랜스포머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트랜지스터처럼 이제 필수 모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얘를 조금 변형하고 그다음에 얘를 잘 붙여서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생기실 수 있는데 왜 기존 모델들은 이렇게 스케일 법칙이 통하지 않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자, 기존 모델들 CNN 같은 거는 복잡한 연산입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이미지에서 그 숫자들이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각각의 의미를 어느 정도 가정하고 5라는 숫자를 세팅하고 11이라는 숫자를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복잡한데 복잡할수록 우리가 심플한 게 가장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복잡할수록 뭔가 연구자의 의도가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도 편향이라고 하는데 네. 2019년에 리치 서튼 교수님이라고 강화학습의 대가인 분이 네. 그 스디슨 교훈이라고 하는 글을 공개합니다. 여기에선 이제 AI 모델, 이건 제가 따로 정의를 한 건데요. 네. AI 모델 발전에 4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식을 모델에 담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단계로는 이게 성능이 잘 나옵니다. CNN을 처음에 만들어서 성능이 잘 나오는 단계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리고 잘 되니까 여기에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성능을 개선시킵니다. 아하. 알렉스넷 같은 것들이 예. 엄청 복잡해진 거고 그 뒤에 뭐 레즈넷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CNN 기반으로 복잡해진 모델들은 성능이 계속 높아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안 되는 게 나옵니다. 안 되는 게 나오면 전혀 다른 방법, 그런데 연구자들의 가정이 적어지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한다. 이게 리치 서튼 교수님의 교훈? 일종의 조언이거든요. 그러니까 CNN 모델이 되게 복잡한 모델인데 복잡한 모델이 발전하다가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간단한 모델이 나오면서 성능이 한 번 더 점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갈 필요가 없었다. 네. 라는 스디슨 교훈이 네. 되는 거예요? 어렵게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방향을 바꿔서 간단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게 스디슨 교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엄청나게 좀 디테일한 걸 가지고 막 모델을 만들려고 했던 그 엔지니어들은 네. 약간 이제 지붕 쳐다보는 거네요.
네.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막 이렇게. 네. 그러실 거고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스티슨 교훈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특히 박사 하시는 분들은 뭔가 주제를 잘 잡으면 괜찮지만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시장 트렌드랑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정말 뼈 아프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는데 네. 저쪽에서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냥 큰 삽 뜬 애가 갑자기 네. 트렌드를 이제 다 잡아먹고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AI 영역은 그런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스티슨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AI 업계랑 같이 일을 했던 짬이 20년이 되잖아요. 예. 짬바. 네, 짬바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치서슨 교수님이 저 글을 쓰신 게 19년도이고 그 말은 그 전부터 컨센서스는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랑 퍼셉트론도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네, 네. 전문가 시스템은 복잡한 룰셋을 계속 강화해 나가는 건데 어느 순간 안 되잖아요. 네. 너무 복잡하니까. 퍼셉트론은 간단하게 퍼셉트론만 깔아놓고 학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넣고. 그런데 초기에는 전문가 시스템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퍼셉트론이 잘 된 것처럼 초기에는 CNN 같은 복잡한 모델이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이후에는 정체가 되고 트랜스포머처럼 간단한 모델이 잘 되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학계랑 긴밀한 연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2010년대 중후반 가면 엔비디아가 복잡한 연산에 대한 개선폭을 줄이고 단순 연산에 대한 개선폭을 늘리고 또 대형 모델을 품기 위해서 연결성을 향상시키고 HBM을 넣거든요. HBM 처음 나온 게 테슬라 P100인데 2016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가장 좌측의 그림이 텐서코어의 증가폭인데 네. 세대가 증가할수록 텐서코어 증가폭이 정말 늘어나고요. 예. 쿠다코어가 줄어들거나 쿠다코어에 대한 성능이 감소하는 것도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텐서코어가 단순한 연산, 트랜스포머 같은 단순한 연산을 잘할 수 있는 거고 네. 쿠다코어가 CNN처럼 복잡한 연산을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텐서코어에 많이 투자하는 거 볼 수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너무 유명한 HBM이 들어간 엔비디아의 첫 제품 테슬라 P100인데 2016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한 2년 정도 해서 14년 중후반 정도부터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요거는 이름만 테슬라 P100인 거죠? 네. 사실 테슬라는 제품군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랑은 상관은 없는. 네. 오해하실까봐. 네. 상관없는 제품입니다. 야, 그렇게 해서 단순 연산을 가속화하는 텐서코어를 더 강화했던 거고, 네.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쿠다는 축소를 시켜왔던 거고, 거기 안에서 이미 의도가 읽혀 있던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네요. 네. 2010년대부터. 네. 그게 아니라면 해석할 수가 없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건데요. 라우터, 통신 라우터. 우리가 NV링크라고 하는 거 많이 아실 텐데 얘는 GPU랑 GPU를 직접 연결하는 규격인 거라서 GPU 간 통신을 빠르게 하는 거고 인피니밴드는 서버 렉이 있는데 렉 간 통신을 빠르게 하는 건데요. 결국 이 당시에 엔비디아가 2010년대 중후반부터 해오던 행보들을 보면 결국에는 모델이 대형화될 거를 대비하고 있고 고속통신이 중요해질 거라는 거를 알고 행동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더 이상 복잡한 연산이 많이 안 쓰일 거라고에 베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10년도 중후반부터요. 거의 10년 전부터. 네. 단순 그리고 대량 연산이 대세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GPU 간의 통신인 NV링크부터 서버 렉 간의 통신인 이 인피니밴드 라우터까지 개발해둬야 해. 네. 엔비디아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계획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이제 뭐 그냥 웃자고 질문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그게 다 있었던 계획처럼 이렇게 껴맞춰지는 거는 아니고. 네. 그런 건 저도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시에 이런 제품들을 다 써봤었는데요. 의아했던 부분이 테슬라 P100은 HBM이 처음 등장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속도가 빠르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반 GDDR보다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고 이 정도 이제 테슬라 같은 제품에 가면 ECC라고 해서 메모리에 에러를 보정하는 로직들이 들어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제가 느끼기에 당시 HBM은
단 ECC로 줄어드는 속도를 보완하는 정도밖에 못 느꼈었어요. 그리고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많이 투자를 했지만 엔비디아 자체 솔루션은 아니거든요. 지금 멜라녹스라고 하는 데서 주로 만드는데 그 회사랑 협업을 되게 많이 해서 여러 개 연결해서 당시에 조금 큰 모델을 돌릴 수 있게 만들었던 건데 왜 이러지 싶은 정도의 느낌은 있었습니다. 저것까진 지금 필요 없는데 뭐 이런 느낌.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냐면 그 당시에 인피니밴드 붙이는 게 성능 개선폭이 상당히 컸지만 초기에는 세팅하기도 어렵고 되게 까다로웠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일반적인 구리선 끼워서 쓰면 안 되나? 이 생각도 좀 들었었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강병호님께서는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이신데 이것만 지금 한 몇 년을 하신 거예요?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셨었으니까. 네. 또 뭐 국책 연구기관에서도 계셨었고 네. 등등. 그때 그러면은 대부분의 인공지능 개발자들한테는 엔비디아가 왜 저러지? 약간 이랬던 거네요. 네. 새 제품 나와서 좋다, 써보자. 그런데 왜 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은 있었습니다. 인피니밴드 우리 붙이면 야, 우리 인피니밴드 붙였어. 이 정도 느낌이었거든요. 좀 빨라. 이 정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까지 또 발전을 했던 건가요? 다음은? 네. 그런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 엔비디아는 다 생각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다른 기업들을 보면 네. 행보가 다릅니다. 생각이 없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게 안 받아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가 AI 반도체 기업들, 특히 GPU에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여러 가지 AI 스타트업들을 보면 엔비디아보다 더 성능이 좋아요라고 많이 홍보를 하잖아요. 네네네. 엔비디아가 못하는 부분을 메꾸겠다.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면 엔비디아의 복잡한 연산을 우리가 더 빠르게 하겠다에 가깝습니다. CNN 연산 같은 거를 더 빠르게 하겠다. 거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대량으로는 못 이기니까 네. 엔비디아가 약간 약한 복잡한 연산은 그거는 우리가 더 잘해. 네.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가 더 잘해. 우리가 확실히 잘해. 이런 쪽으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초기에는 많이 세팅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바노바인데요.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삼바노바에서 CNN을 잘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알고리즘 튜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연산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계속 반복 연산이 또 필요하고 했던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복잡한데 얘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삼바노바 시스템은 CNN 연산을 정말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엔비디아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전력 효율도 좋은 성능을 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엔비디아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CNN, LSTM 이런 복잡한 연산에서는 확실히 강점이 있었는데 반대로 핵열곱 연산이나 대형 모델에서는 엔비디아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단순 핵열곱 연산은 엔비디아랑 큰 차이가 안 나거나 약간 느렸었고 대형 모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HBM 같은 것도 필요하고 NV링크, 인피니밴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구동 자체가 안 되거나 실용성이 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좀 집중을 했었고 또 다른 유명한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세레브라스인데요. 세레브라스는 웨이퍼 스케일 엔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칩으로 유명하죠. 예. 네. 웨이퍼 한 장이 칩 하나. 네. 예. 대단한 그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검은색 이미지를 보시면 오른쪽에 라지스트 GPU라고 하는 게 가장 큰 GPU랑 지금 거랑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거의 여기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마우스로 좀 네. 가져다 요게 요 네, 녀석이 가장 큰 GPU인데요. 네. 네,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저게 하나의 통째로 GPU 역할인 거예요? 아니면 저 안에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칩인 거예요? 요거 자체가 거의 GPU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 SRAM도 붙어 있고 그 온칩 메모리들이 막 붙어 있고 여기서 연산하고 필요한 것들 여기서 저장하고 메모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네. 그래서 얘도 근데 목적은 고속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연산에 고속 연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CNN이나 LSTM 같은 것들 빠르게 하자. 네네네. 대형 모델을 돌리기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여기에서 SRAM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SRAM이 반도체 웨이퍼에서 선단 공정 찍을 때 같이 찍어내는 메모리예요. 엄청 비싼 메모리. D램인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CPU나 GPU 칩 안에 들어가 버려 있는 네.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네, D램 같은 로직을 CPU에 붙어서
CPU랑 GPU에 붙어가지고 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 공정으로 만든 게 SRAM이거든요. 엄마 뱃속의 캥거루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제조 비용이 되게 비싸고 우리가 선단 공정, 뭐 4나노, 3나노 이런 공정들 비용이 되게 비싼데 반도체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웨이퍼 면적에 따라서 웨이퍼 수율이 정해지고 그 웨이퍼 수율 면적, 이 면적 안에 어떤 트랜지스터를 배치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연산기를 많이 배치하면 그 면적당 가격에서 연산기에는 얼마를 투자할 거야. 여기에 SRAM을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3나노 공정에서 얘는 면적당 단가가 얼마인데 그 단가 중에 일부를 메모리에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레브라스나 삼바노바는 선단 공정을 쓰면서 온 칩에 메모리를 많이 넣었습니다. 예. SRAM이 빠르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SRAM을 넣으면서 메모리가 들어가면서 연산기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SRAM의 자리를 많이 분양해 줄수록 연산기 분양은 이제 몫이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들은 우리가 선단 공정이 되면 보통 회로가 같은 기능하는 회로가 줄어드는데 예. SRAM 같은 메모리는 줄어드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얘는 전자를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네네네. 전자를 갖고 있어야 물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그래서 때문에. 의무적으로 몇 평을 내줘야 되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복잡한 연산 중심으로 가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접근들이 상황과 잘 맞지 않고 또 SRAM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연산기를 추가하기도 좀 어려운 구조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세레브러스는 좀 애매하게 된 거네요. 네, 좀 많이 애매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특히 세레브라스를 보면 80년대 트릴로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통 IT 산업이 코모디티가 지금은 됐지만 네. 과거에는 AI 반도체 산업이랑 되게 비슷하게 서로의 영역이 되게 모호했고 각각의 상품들도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네. 트릴로지 시스템, 이거 지금 있는 트릴로지 시스템이랑은 다른 회사이고요. 이 당시에도 세레브라스랑 비슷한 시도를 했습니다. 네. 웨이퍼 스케일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복잡한 연산 다 하고 필요한 저장들 여기서 하고 얘로 한 번에 끝내겠다. 웨이프 한 장으로. 네. 근데 당연히 이 웨이퍼도 수율 통제가 어려우니까 잘 안 됐고 또 선단 공정 들어가면서 불량률이 높아지는데 비용 통제도 어려워져서 잘 안 됐거든요. 세레브라스가 좀 비슷한 로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불량 회로 하나만 생겨도 저 통째로 다 버려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는 분리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물론 세레브라스가 불량 회로가 하나만 생긴다고 버리는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 그런 챌린지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량이 생겨도 동작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칩이 작은 칩 하나에 불량이 생기고 걔를 대응하는 거랑 다양한 엄청 넓은 면적에서 불량이 생기고 대응해내는 거는 네, 대처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레브라스랑 삼바노바 시스템즈 네. 그리고 트릴로지 시스템즈는 역사의 뒤안길로. 트릴로지 시스템 역사의 뒤안길로 갔는데요. 예. 삼바노바랑 세레브라스는 요즘 좀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는 학계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잘 보고 학계에서 단순 연산으로 갈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베팅을 한 건데 삼바노바랑 세레브라스는 계속해서 복잡한 연산을 쓸 거고 그러면 연산기에 많은 비중이 필요하지 않을 거고 SRAM을 늘려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들어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계의 니즈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고 삼바노바랑 세레브라스도 단순 연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특히 추론 영역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산이 아닌가벼. 네. 그래서 산을 내려왔고 네. 우리가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산으로 가자. 네. 목표를 이제 변경을 한 거네요. 네. 추론 영역에선 더 잘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AI 산업을 볼 때는 학계랑 반도체 설계 제조를 다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트랜스포머 중심이 아니냐? 예. 트랜스포머 계속 쓸 건가? AI 씬에서 알고리즘 바뀌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사실상 엔비디아 가속기든 새로 나올 가속기들 보면은 트랜스포머 가속기가 아니냐? 트랜스포머가 잘 안 되면 이거 그대로 못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트랜스포머 이 유형으로 쭉 간다.
트랜스포머가 계속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포머의 후속 모델들도 결국 트랜스포머랑 요구하는 사항들은 거의 비슷할 거다. 왜냐하면 모델의 발전은 점점 더 간소화되는 쪽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 더 큰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는 연산이 복잡해지면 안 되거든요. 유도 편향이 들어가면 스케일을 늘리는데 제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트랜스포머도 유도 편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셀프 어텐션이라든지 아니면 포지셔널 임베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도 편향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식으로 더 모델이 간단해질 수는 있겠지만 걔는 트랜스포머 지금 회로랑 호환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트랜스포머 전용 느낌으로 AI 반도체들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 대세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반도체들 중에서 트랜지스터도 보면 다양한 트랜지스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처음에 나온 트랜지스터들 조금씩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쓰는 것처럼 트랜스포머도 반도체 트랜지스터의 느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환이 되는 식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아하. 트랜스포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머가 트랜스포밍을 하는 거네요. 네, 트랜스포밍을 하는 걸로. 이런 게 이제 문과가 이렇게 합니다. 네. AI 모델이 또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략 2020년대 전까지의 역사 중심으로 봤는데요. 네. 지금 AI 모델을 볼까요? 지금 AI 모델을 보면 2020년에 스케일 법칙이 나오면서 우리가 대형 모델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사전 학습돼서 여러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요. 파운데이션 모델은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예. 줄기세포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얘는 어떤 태스크든 다 할 수 있는 일종의 줄기세포로 보시면 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챗GPT도 파운데이션 모델을 발전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든 아이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도 되게 활발한데 구글도 바드를 통해서 파운데이션 모델 만들고 챗봇처럼 이제 태스크를 풀 수 있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처럼 또 엔트로픽도 생기고 다양한 AI 기업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특히 LLM 쪽으로. 네.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도 아틱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레시피는 공개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상당히 많은 자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지금 오늘날의 AI 모델은 와 있고요. 예, 돈 있으면 만든다. 네, 돈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돈과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그 상장사죠. 네, 상장사입니다. 잘하는 회사죠. CSP로. 그래서 그 스노우플레이크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우, 축하드립니다. 그래, 많이 올랐네? 저는 못 봐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날 AI 모델 중에서 이 그림 되게 유명한 건데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인데요. 네네네. 이게 유명한 미드저니로 만들고 사람이 리터칭해서 어디에 출품을 했는데 거기에 1등한 작품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었죠. 네, 생성형 AI가 이렇게 잘 된다고 했었는데 이때만 해도 그림 그리시는 분들 좀 힘드시겠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2021년 11월 29일 이때 역사적인 날이죠. 챗GPT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라는 걸 알게 되고 검색 패러다임이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구글 검색에 대항할 만큼 좋은 퀄리티의 검색을 챗GPT가 해주고 있고 또 최근에는 오토 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 있거든요. 오토 브라우징. 네, 오토 브라우징이 어떤 거냐면 챗GPT는 걔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내보내는 거고 필요하다면 거기 내에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건데 오토 브라우징은 그 기능 플러스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잘 해석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검색을 잘 할 수 있을지 걔가 다시 해석을 해서 검색을 하고 검색 결과를 취합해 주는 기능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웹 브라우징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웹 브라우징을 하고 그 과정에서 AI 기능이 들어가서 브라우징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결과도 AI가 요약해 주는 걸 오토 브라우징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기업이 오픈 AI에서 계시던 분들이 많이 나와서 만드신 회사인데 얘가 오토 브라우징 쪽으로는 많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개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흑백 요리사를 검색을 하면
너 이 셰프 궁금하지? 이 셰프가 만든 식당에 가려고 했지? 예약하는 것까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아, 네.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게, 너 궁금하지 않아?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게 오토 브라우징입니다. 진짜 AI가 돼가네요. 진짜 네. AI. 정말 AI가 돼가고 있고,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유명한 그림인데요. 세코이어 캐피털에서 2022년 9월 19일에 제너러티브 AI, 젠 AI, 생성형 AI가 미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타임라인이 어떻게 될지를 추산을 해봤는데요. 네. 텍스트가 LLM을 얘기하는 거고, 코드가 코딩을 얘기하는 거고, 네. 이미지가 그림, 비디오 쪽은 우리 오픈 AI의 소라 같은 비디오 생성기를 말하는데, 네. 대략 지금이 요 정도에 와 있잖아요. 이때를 보면 거의 비슷할 만큼, 예상과 비슷할 만큼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러티브 AI가 실제로 실체를 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고, 이미 세코이어 캐피탈은 2022년부터 얘가 많이 발전한 걸 좀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상, 이미지도 얼추 뭐 한 현재 혹은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서는 이제 그냥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와 버린다. 네, 사람보다 잘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일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챗GPT나 뭐 달리나 미드전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네, 특히 유튜버들 정말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처음에는 검색해서 답변하는 거에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림 그려주는 게 놀라고, 이제는 그림 그려주는 거에도 그냥 일상적으로 쓰죠. 네, 이 정도는 그래. 이제 좀 덜 떨어지는데 네, 더 잘 좀 그려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네, 좀 잘해봐. 이제는 영상의 시대도 얼마 안 남았고. 네. 이런 모델들을 보면 요구사항이 있어요. AI 산업에서 봤을 때 요구사항들이 대형 모델을 요구합니다. 대형 모델. 파라메터 수로 보면 수십억 개에서 수조 개 있는데, 요즘에는 최신 모델들이 파라메터 수를 잘 공개를 안 하고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추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보이는데, 챗GPT도 뭐 막 3.0, 3.5, 4.0 나올 때만 하더라도 파라미터가 얼마씩 늘어납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 뒤로는 공개를 안 해요? 그 뒤로는 직접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더 너무 많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오픈 AI가 예전에는 GPT 논문도 많이 공개를 했었고, 네. 최신 학습 기법 공개를 많이 했었거든요. 공유를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공개를 거의 안 하고 내부 자산으로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픈 AI가 이제 오픈이고 네,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 이제는 투자도 많이 받고 오픈 그 공동 창립자들 막 축출하고 네. 이제 완전 영리 쪽으로 가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최근에는 영리법인으로 바꾼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니까 오픈 AI가 이제 영리 추구를 하는 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에 의견이 안 맞아서 나가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좀 수축해버도 달라진 그래서 거. 나갔던 거고. 네, 같습니다. 수축해버가 수축해졌겠네요. 아유, 네, 수축하시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럼 이렇게 대형 모델을 쓰는 목적은 예. 사실 최고의 성능입니다. 다른 말 필요 없고 최고의 성능을 위해서는 모델이 커야 된다. 스케일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예. 근데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우리 산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엔비디아 NV링크, GPU 간 직접 연결, 네. 인피니밴드, 얘는 서버 렉 간 연결을 빠르게 하는 거, 고속 메모리, HBM이죠. 그다음에 또 고속 데이터 입출력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 합쳐져야 됩니다. 고속 데이터 입출력은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서버 렉에서 서버 내에서 엔비디아 GPU로 넘기고 거기에서 HBM에 넘기고 받고 결과를 서버로 보내고 또 외부 네트워크로 보내는 걸 얘기하는데, 이거 하려면 인피니밴드부터 해서 엔비디아, HBM, NV링크가 다 필요하고 또 엔비디아가 요즘에 밀고 있는 그레이스 CPU가 들어가면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거죠. 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어느 측면에서 보면 CPU라고 하는 게 X86이고 처음 나온 게 71년도거든요. 네. 그 4004, 인텔 4004가 처음 나온 게 71년도이고 그게 발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컴퓨터의 구조를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좀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텔에서 그걸 열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직접 암을 설계해서 인터페이스를 바꿔서 내가 직접 GPU로 인터페이스를 뚫겠다고 하는 게 그레이스 GPU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모델을 내가 다 만들어 버리겠다. 네, 대단합니다. 그게 들어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은 최고 성능을 위해서는 이런 고비용이 들어가는 게 납득이 되는데 요구사항 핵심 요소는 첫 번째 엔비디아죠. 고성능 고비용 할 수 있다. 네.
대신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좀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HBM이죠. SK 하이닉스 HBM. 예. 다른 거는 대체가 안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고성능 고비용입니다. 처음에는 AMD랑 같이 개발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지만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IT 산업은 원가 절감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얘는 하드웨어적인 최적화도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IT 산업은 원가 절감을 정말 철저하게 하는 시장인데요. 특히 우리가 자동차나 조선, 철강, 화학공학 이런 여기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고 네. 양산을 해야 되고 그게 시장에 퍼지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IT 쪽은 코드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코드를 만들고 배포하면 그 즉시 비용이 절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낮고 비용 절감이 잘 안 됐을 때 롤백하기도 쉬운 게 IT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먼저 최적화를 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도 최적화를 해서 비용을 많이 낮춥니다. 그 배경에는 여기 무어의 법칙이랑 황의 법칙을 떠올리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무어의 법칙은 지금은 잘 동작하진 않지만 인텔 X86에서 잘 동작하진 않지만 무어의 법칙은 2년마다 연상 속도가 두 배가 네. 되는 걸 얘기하고요. 황의 법칙은 2년마다 저장 용량이 2배 되는 걸 말합니다. 저 이제 젠슨 황이 아니라 황창규 네. 사장님. 황창규 사장님입니다. 네. 최근엔 젠슨 황 법칙도 나왔던데요. 그렇죠. 네. 그게 요즘엔 더 황의 법칙이 된다고 네. 하죠.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예. 같은 성능이나 용량이 디플레이션 되는 시장입니다. 디플레이션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같은 용량이나 속도가 시간이 갈수록 디플레이션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치가 낮아진다. 똑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도 IT 쪽은 기본적으로 원가 절감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시장이 IT 업계입니다. 그렇죠. 그 D램 가격이 연산 속도 2배 늘 때마다 가격이 2배씩 뛰었다면 이거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비싸졌겠죠. 네. 근데 지금은 엄청 저렴하게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원가 절감에 정말 철저하게 동작하는 시장이 IT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모두 엔비디아 GPU, SK 하이닉스 HBM이 대체제가 없는 건 명확합니다. 앞쪽에 있는 그 많은 워크로드, 무거운 모델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대안이 될 애들이 없거든요. 엔비디아 아니면 제대로 돌릴 수가 없고 예. 다른 데서 돌린다고 얘기는 하지만 총 비용을 봤을 때 훨씬 비쌉니다. 전력 효율이 떨어지거나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하이닉스 HBM은 대체 불가능한 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이 기업들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니고 해자도 단단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고가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고가거든요. 특히 HBM도 우리가 메모리라고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에 비해서 너무 고가거든요. 물론 뭐 GPU 그 세트 가격 뭐 H100이나 B100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한 10% 될랑말랑 그렇다고는 하는데 네. 그냥 D램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 비싸다는 거죠. 네. 상당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줄어드냐 줄어들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성장성이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높아질 수 있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의구심은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서 쓸 수 있는 기업들. 네. 특히 세코이아 캐피털이 계속 600빌리언 퀘스천이라고 해서 이게 두 번째로 나온 글인데 이게 2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얘기냐면은 엔비디아 GPU의 매출을 추산하고 그다음에 그 GPU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서 클라우드 매출이 나오고 그럼 대략적인 마진이 나올 텐데 그 클라우드를 기업들이 구매해서 쓰는데 기업들의 매출을 보면 계속해서 기업들은 AI에 빅테크 기업들은 AI에 비용을 소진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에 관한 질문이 세코이아 캐피털의 이 질문인데요. 너무 고비용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024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닥치고 투자, 네. 닥치고 앞으로 뭐 막 이렇게 갔다가 2분기였던가요?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빅테크들도 한 번씩 이제 주가 급락했었고 네. 이 비용 언제까지 감당할 거냐 이런 물음이 한 번 나왔었고 네. 또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투자 안 하면 죽는다. 무조건 우리는 닥치고 공격이다. 네. 또 이렇게 또 가는 흐름이고요. 네. 근데 또 이게 항상 반복이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아까 대형 모델을 말씀드린 거는 최고 성능을 위해서는 대형 모델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네. 경량 모델이 대형 모델을 넘어가는 거는 동일 세대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일단 모델이 크고 학습 많이 하고 데이터 많이 때려 넣으면 성능 잘 나오는 거는 명제라고 받아들여도 될 것 예. 같아요. 같은 세대에서는. 네. 그런데 그만큼 뛰어난 모델을 쓰는 시장이 무한하게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있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여기 나와 있는 라마처럼 경량 모델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경량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최고 성능의 모델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데 라마를 보면은 모델 사이즈가 정말 작은 것부터 좀 큰 거 그리고 큰 사이즈까지 다 있는데 얘네들이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태스크 어느 정도 한정된 영역에 대해서는 라마를 써도 좋은 성능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저희도 콘텐츠 몇 번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 대형 모델이랑 네. 경량 모델이랑 그 차이점도 쉽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형 모델과 경량 모델. 대형 모델은 점점 커지고 정말 큰 모델이고 우리가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모델이고 학습도 정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 때려 넣은 거. 다 때려 넣은 거. 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진수성찬 다 차린 게 대형 모델입니다. 예, 상다리 부러지게. 경량 모델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첫 번째 타입은 대형 모델을 먼저 만들어요. 만들고 거기에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대형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대형 모델이거든요. 여기에 파라미터들을 많이 안 쓰이네 해서 삭제하는 거고 이제 가지치기처럼 삭제를 하는 거고 얘도 많이 안 쓰이네 삭제하고 얘는 많이 쓰이네 그대로 놔두고 요런 경량화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경량화는 처음부터 구조를 소형 모델로 세팅을 하고 소형 모델에 적합하게 LLM을 만드는 겁니다. SLLM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경량 모델은 결국 작은 파라미터 수로 좋은 성능, 파라미터당 성능을 높이는 게 경량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수성찬 다 차려놨더니 저 나물이나 야채를 안 먹어서 야, 이거 빼버려. 네. 이렇게 하는 거랑 아니면 조그마한 이제 교자상 하나 따로 하나 차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경량 모델, 대형 모델 그런 차이.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연산할 때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 일종의 정밀도가 있거든요. 네. 정밀도를 줄여서 정밀도를 적절히 줄여서 성능에 큰 지장 없이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경량화한 기법인데 얘는 모든 구간에서 다 쓰이고 있습니다. 경량화할 때. 티 안 나게. 네. 티 안 나게 약간 이렇게 정밀하지 않은 부분은 좀 뭉뚱그려도 좀 되는. 네. 그게 이제 메타가 만든 라마라는 게 그래서 경량 모델이고 네. 요거는 이제 쓰임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래서 메타는 우리 기술을 가져다가 돈 내고 쓰세요. 네.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고. 메타는 다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언젠간 돈 받겠죠. 근데 페이스북의 행보를 보면 네. 페이스북이 우리가 약간 AI랑 좀 멀어 보이지만 네.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페이스북이 참 대단한 회사고 고마운 회사인데요. 페이스북은 이쪽에 유료화를 거의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파이토치라고 하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예. 이게 텐서플로우, 구글 텐서플로우보다 지금 더 많이 쓰이거든요. 계속해서 파이토치를 많이 쓰고 있고 얘도 당연히 무료이고요. 라마도 유료화가 안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공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메타의 DNA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오픈 AI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공개하고 또 IT 쪽에 보면은 그 AI뿐만 아니라 하이브라고 하는 데이터 솔루션이 있는데 얘도 초기에는 페이스북, 그땐 페이스북이었는데 페이스북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고 프레스토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 이 솔루션도 메타,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만들어서 공개하고 파이스라고 하는 벡터 연산 라이브러리도 공개하고 이런 쪽으로 생태계를 되게 잘 만드는데 메타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메타가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진심인 네. 거죠. 사실 오큘러스 뭐 이것도 그 하드웨어를 팔아먹기 위한 게 아니라 네. 오큘러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이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막 인스타그램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데, 근데 사실 메타도 아까 얀 누구였죠? 얀 르쿤. 네, 그 양반도 메타가 있다고 하고, 네. 메타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AI의 진심이다 이러면서. 네. 근데 결국엔 그런 라마 같은 뭐 돈을 벌어야 지금 이제 올라가는 주가가 좀 설명이 될 텐데. 네.
메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메타는 SNS 플랫폼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추천을 하면서 첫 번째 추천하면서 광고 이득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추천 성능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광고도 효율이 인스타그램이 다른 매체보다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추천하기 위해서는 사실 AI가 뒷단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천해야지 잘 반응하고 잘 전환될 것인지를 예상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만드는 걸 잘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메타를 잘 이해를 못해서 나중에는 네. 오늘 사실 요건 거의 앞부분은 엔비디아는 사실 계획이 다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나중에는 메타가 다 또 계획이 있었구나. 요거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계속 좀 이야기 좀. 네. 그래서 라마라고 하는 경량 모델이 있는데요. 예. 이게 지금은 대형 모델 중심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 대형 모델에 많이 관심이 가 있는데 비용에 대한 얘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세코이어 캐피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각각의 빅테크들이 각자 IR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비용 통제하면서 하고 있다. 이게 메타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할 여력이 있다. 이런 톤을 얘기한 것처럼 비용에 대해서는 점점 더 투자자 쪽에서 압박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량화 모델들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의 모델들과 비교하면 지금 경량 모델 성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면 경량 모델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델이 경량화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 증가폭이 감소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HBM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GDDR, 이게 레거시 메모리죠. 일반적인 GPU에 쓰는 메모리가 그렇죠, GDDR인데 네. 얘가 128GB per sec가 나오고요. HBM3E가 1.15TB per sec가 나옵니다. 네. 한 9.24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연산 속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모델 사이즈가 10배가 작아진다고 하면 네. 사실상 사용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동일해요. 경량 모델로 간다면 네. 굳이 HBM까지 필요 없이 네. 그냥 기존의 GDDR 램을 갖다 껴도 된다. 네. 그래도 사용자에게 리스폰스 타임은 거의 동일하다. 똑같다. 네, 쓰는 똑같다. 사람은 모른다. 못 네. 느낀다라는 거죠. 네, 물론 모델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경우에 대형 모델을 써야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 밥상 차리고 이래야 되는데 밥숟가락으로 떠주나 네. 포크레인으로 떠주는 거야 전 필요 없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뭔가 약간 느낌이 HBM의 성장세가 영원할 수는 없다 이런 느낌인데요. 네, 저는 그래서 HBM 성장세가 어느 순간에는 꺾인다. 세츄레이트 하지 않을까, 수렴하지 않을까, 성장률이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약간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라 네. 그냥 뭐랄까 뭐 GPU나 뭐 다른 거 성장 시장만큼 이게 누울 수도 있다. 네. 저는 그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보면 모델 사이즈가 10배 작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각각의 최신 칩 기준으로 10배 차이가 나는데 물론 HBM이 더 빨라지고 있지만 경량화가 20배가 되고 30배가 된다고 했을 때는 HBM과 성능 차이가 거의 안 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는 HBM 여기는 연산 속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는데 연산 속도가 동일하지 않고 연산 속도가 더 느리더라도 사용자에게 최종 도달하는 리스폰스 타임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 텐스토렌트 짐 켈러 네. 또 HBM 필요 없다. 네. 나는 D램 갖다 꽂을 건데 네.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네,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왜? 짐 켈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분도 우리 YC 구독하시려나? 네. 근데 그게 또 이제 학습이 아니라 추론의 영역으로 가버리고 네. 언어 모델도 대형이 아니라 경량 모델로 가버리면 하드웨어 시장의 판도도 바뀔 수 있는 있다. 거네요. 네. 이것도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YST를 보면서 이렇게 또 미리미리 또 공부를 하고. 네, 여기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그 메타의 AI 가속기 MTIA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타의 AI 가속기. 네, 이게 메타 트레이닝 인퍼런스 해서 TI가 트레이닝 인퍼런스거든요. 네네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LPDDR을 씁니다. 저전력 DDR5 램을 쓰고 핸드폰에 들어가는 D램. 네, 맞습니다. 그런 애들이 쓰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모델이 추천 모델이거든요. 되게 네네. 간단한 모델. 이전 세대 모델들입니다. 지금 현 세대 AI보다 예전 세대 모델, 작은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예전 세대 모델들도 과거에는 학습하기가 되게 빡셌고 고성능이 요구가 됐는데 추천 정도의 워크로드, 어떤 문제를 돌리냐를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추천 정도의 워크로드에서는 DDR로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LLM도 지금은 초고성능이 필요하지만 점점 최적화되어 가면서 저성능 반도체로 커버한 영역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장표인데 무어의 법칙과 황의 법칙을 잘 생각해서 IT 산업은 원가 절감이 정말 빡세게 일어나는 시장이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예시가 우리가 산업 사이클을 알면은 이 여러 가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RDRAM이라는 거 아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RDRAM이요? 네, 램버스 D램이거든요. 램버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D램이고 얘가 엄청나게 고성능입니다. 엄청나게 고성능이고 옆에 있는 DDR SD램이 일반 DDR 램이거든요. 당연히 RDRAM 시장을 다 잡아먹었겠네요. 네, 다 잡아먹었습니다. 처음에 RD램 나왔을 때는 이건 혁신이다. 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 너무 비쌌고요. 두 번째는 발열이 너무 많아서 점점 시장 점유율을 잃다가 DDR 램, 저가의 DDR 램의 시장을 다 먹혔거든요. 지금 램버스 회사는 특허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역사들도 있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조금 더 우리에게 친숙할 텐데 파이어와이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데이터 입출력 인터페이스거든요. 네. 얘는 고성능 고비용이지만 고성능 고비용이고 안정성도 되게 높았습니다. 아하. USB 2.0 이거는 우리가 USB 메모리 쓰다 보면은 정말 머리 아프잖아요. 네네. 잘 끊기고 깨지고 불안정하고. 네, 불안정하고 띵띵. 딩딩하고 디딩디딩딩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이어와이어를 써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거 옛날 영상 장비에 이런 거 있었어요. 네, 비싼 영상 장비에. 네, 이 케이블도 비싸고. 네. 케이블도 비싸고. 잃어버리면 큰일 나고. 네, 어디 파는 데도 없고 막. 네, 이것도 똑같은 흐름이네요. 네, 고성능 고비용, 음. 높은 안정성에서 저성능 저비용, 낮은 안정성으로 간다. 이게 네. D램도 그러했고, 네. 근데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의미는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긴 정말 IT 쪽은 정말 원가가 중요한 시장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얘가 조금은 톤이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랑 HBM은 로직 프로세서에 가까우니까. 예. 그래서 로직 프로세서는 상대적으로 원가 압박에 덜하거든요. X86을 보면은 71년도에 인텔 4004가 나왔고 네. 얘가 발전해서 지금 거의 50년째 인텔이 로직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얘가 주도권이 넘어간 게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40년은 이 시장에서 버텨왔었는데 예. 40년이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인텔 4004부터 인텔 로직 프로세서가 시장을 잡았던 거랑 예.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 잡은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인텔이 로직 프로세서에서 시장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거는 그 시장이 정말 혼탁하게 IT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혼탁하게 성장할 때 정말 많은 의존성을 갖고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B2C 시장 중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이 없어지면 B2C로 뿌려놓았던 대부분의 솔루션들을 쓸 수 없게 됐었어요. 그래서 암으로 전환할 때는 인베디드처럼 독립된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네. 엔비디아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IT가 상당히 많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AI라는 게 등장을 했고 엔비디아를 다른 걸로 충분히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쿠다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쿠다가 엔비디아의 종속성을 높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엔비디아를 쓰는 이유 중에 쿠다 때문에 쓰는 거는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다른 분들의 견해랑은 좀 다르네요. 네. 이게 2000년대 초중반에 GPGPU가 들어올 때는 쿠다가 정말 독보적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쿠다가 있어야지만 코딩을 쉽게 할 수 있었고 그래야 GPU를 매니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걸 다 아니까 AMD, MI300X 이런 애들, 인텔의 가우디, 그다음에 세레브라스나 아니면 삼바노바 시스템 이런 애들도 다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지원합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를 쓰는 게 GPGPU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AI 워크로드를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예.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 당시 저기 쿠다만 써보셨죠? 음. 근데 저희 거 쓰셔도 쿠다랑 비슷해요. 네, 뭐 크게 이렇게 뭐 많이 안 바꾸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 좋은 서비스를. 네, 통신사 번호 이동 쉽게 할 수 있게끔. 네. 아, 물론 엄청나게 바로 끼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인텔과 약간 다른 거는 인텔은 B2C 시장이니까 바꿨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없지만 AI 쪽은 교체 비용이 전환 비용이 당연히 들어가거든요. 네네. 만약에 그렇죠. 엔비디아에서 다른 걸 바꿀 때 전환 비용이 들어가는데 AI 서비스가 지금 너무 고비용이기 때문에 총 비용에서 그 전환 비용은 감안하면 하드웨어가 충분히 저렴하거나 경쟁력이 있다면 감안할 만한 수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쿠다 때문에 지금 해자를 유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약간 그 말인즉슨 이제 해자라는 거 이제 버핏이 이야기하듯이 성을 둘러싸서 다른 적들이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 물줄기를 말하는데 네.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영원할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약간 이제 막 댓글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댓글 우리 엔비디아 형 건들지 마요, 막 이러면서. 네, 댓글 잘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쿠다라는 게 음. 너무 뭐라 그럴까 좀 완벽한 해자는 아니다. 네. 네네네. 넘어올 수 없는 해자는 아니다. 네. 물론 엔비디아의 해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 거기에서 쿠다가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엔비디아의 해자는 하드웨어 자체죠. 하드웨어가 너무 빠르고 커넥티비티가 정말 좋은 게 큰 해자고 그건 따라올 수가 없고 쿠다는 그 해자에 포함되기엔 애매하다. 대신에 엔비디아의 다른 해자라고 하면 개발자들을 잘 지원해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해자는 뭐 하드웨어 쪽도 많이 있고 그런데 쿠다가 해자라기보다는 엔비디아의 해자는 개발자 지원을 되게 잘해주는 것들 그거랑 이미 필드에 많이 들어가서 안정성이 검증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회사들과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엔비디아만큼 개발자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예. 20년 가까이 개발자들을 밀착 케어해 온 기업이고 잘 쓰라고 가이드해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드웨어에 반영해주는 회사인데 아까 서두에 제브리 힌튼 교수 팀 얘기했던 것처럼 네. 다른 기업들의 그만큼 잘 해줄까? 라고 하는 거에 신뢰가 엔비디아만큼 있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약간 그 고객 만족 감동 서비스 이런 거예요. 네. 엔비디아가 네. 몰랐네. 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요게 필드에 많이 깔려 있고 오랫동안 쓰였잖아요. 특히 예. HBM도 이렇게 헤비한 워크로드를 돌리는 거는 반도체에게 정말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반도체가 아무리 기계라고 해도 에러도 나고 그러는데 그쵸. 그걸 되게 컨트롤 잘한다는 건데 다른 회사들도 엔비디아만큼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경험적인 부분에서 엔비디아 해자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쿠다 자체가 해자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잡으려면 첫째 성능으로 때려잡든지 네. 근데 그건 너무 어렵고 네, 그러면 이제 가성비로 가라는 얘기네요. 네, 가성비와 고객 만족. 고객 만족. 네, 고객 만족 감동 서비스. 네, 고객 만족 감동 서비스. 항상 고객이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미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 모델에서는 네.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가 판정승을 했다고 보입니다. 요거를 따라잡긴 어려울 것 같아요. 대형 모델에서 엔비디아를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다?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아까 알아본 것처럼 GPU 자체에 대한 설계도 탁월하고 HBM 컨트롤러 만들기도 힘든데 거기에서 잘하고 있고 또 계약도 해야 되는데 계약도 잘해야 되고 GPU 간 연결, 렉 간 연결 이런 것들 다 잘해야 되는데 거기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HBM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얘를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시장은 한동안은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갈 텐데 대신에 추론 시장에서는 아까 경량 모델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좀 다르거든요. 또는 경량 모델 학습 추론 시장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좀 작은 시장에서는 작은 모델을 돌리는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덜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경쟁 기업들이 고객 만족을 하고 개발자 지원을 잘하고 필드 검증을 잘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AI 반도체 업계 혹은 투자 시장에서도 요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야, 이게 핵심이 될 수 있겠네요. 와, 되게 중요한 지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경량 모델 시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AI 모델이랑 엔비디아 이번에 성공한 것처럼 AI 모델 쪽이랑 되게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경량 모델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걸 우리 하드웨어를 어떻게 써야지 경량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 좀 알려드려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드웨어 개선도 반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8 이렇게 작은 비트 수의 그 부동소점 연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최근에는 FP6 더 작은 비트, FP4 더 작은 비트. 이게 비트가 작다는 거는 메모리를 줄이고 연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또 에너지 효율도 높이지만 정밀도를 낮춘다는 의미거든요. 네. 경량화한다는 게 가지치기도 있지만 정밀도를 조금씩 눈에 안 보이게 낮추는 방법도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더 낮은 정밀도의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는 걸로 엔비디아는 접근을 하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어떠냐? 우리가 세레브라스나 그 삼바노바 시스템처럼 복잡한 모델에 너무 집중을 하고 AI 업계랑 조금 떨어져 있으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는 기업들은 트랜스포머처럼 심플한 모델을 대용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소형 모델 돌릴 때 업계랑 긴밀하게 협업해야 된다. 이것들 잘 알고 있어서 아마 소형 모델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노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들 중에서 잘 되는 기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잠재적인 경쟁군들이 서로의 전략이나 서로의 미래를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네. 서로가 계산을 하고 근데 다만 그 경량 모델 인공지능 그 시장에서는 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은 경쟁이 없지만 앞으로는 다 경쟁을 해야만 하는 거고 네. 물론 엔비디아는 그걸 또 다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네. 여기도 엔비디아는 계획이 있겠죠. 아우, 그럼요. 추론 시장 때 가면은 이제 우리 고객사들이 딴 거 맞춤형으로 싼 거 쓴대.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거야? 이 계획은 있겠죠, 당연히. 네. 엔비디아도 대형 모델을 잘하니까 여기에서 경량 모델 잘하도록 최적화하는 거에는 엔비디아도 사실 우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도 너무 많고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영업망도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고 하면 대형 모델 시장보다는 소형 모델 시장에서는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엔비디아가 경량 모델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약간 좀 카드를 좀 보여준 게 있나요? 현재까지는 플로팅 포인트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정밀도를 좀 낮추고 경량 모델 돌아가기 좋게 하드웨어적으로 조금씩 개선하는 것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진수성찬을 차리지만 네. 나중에 교자상 따로 하나 차려줄 수는 있어 살짝 이렇게 언질은 해주는 정도. 네. 근데 거기에서 그 시장에서 이제 경쟁은 또 해봐야 하는 거고. 네. 또 나중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경량 모델에서도 그 AI 가속기 다 우리 거 쓰시면 저기 뭐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서버렉 좀 끼워드리겠습니다라든지 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레이스 CPU는 되게 고성능인데 그레이스 CPU를 만드는 거는 인텔 X86을 안 쓰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레이스 CPU는 또 ARM이니까 예. 상대적으로 원가 낮추기도 좋고 성능을 낮춰서라도 적절한 성능으로 비용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경량화하고 저가 서버를 만들기 위한 토대들, 재료들은 다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미래에 정말 불꽃 튀는 경쟁 진짜 볼만하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샘 알트만 시작할 때 샘 알트만의 지능 시대를 얘기했었는데 네. 요 글을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 저는 AI 인프라 투자를 정당화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사로는 수천일 여기가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다면 AI는 전쟁의 원인이 되거나 부자들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요걸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세코이어 캐피탈을 비롯해서 지금 AI 과잉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과잉 들었거든요. 투자 아니다. 충분히 더 투자해 놔야 된다. 네, 전 세계에 다 깔아놔야 된다. 네, 부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인공지능을 쓸 수 있도록. 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는 이미 현실을 바꾸고 있고 미래도 바꿀 건데 그 중에서 과잉 투자가 정당화되는 기업이 있을 것 같고 아닌 회사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판단해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 판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세션에서는 모델이랑 반도체 설계 중심으로 봤지만 AI 산업에 대한 플라이휠을 다 보고 비슷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고 어느 정도 가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잉 투자가 정당화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네, 사실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승부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효율성은 물론이고.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플라이휠. 어떤 구석을 누가 차지하고 거기에서 절대 안 내려오는 기업과 살짝 좀 바뀌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오, 유심히 봐야겠네요. 네. 특히 투자자라면 더더욱이. 네, 야,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특히 AI 개발자로서 필드에서 느끼고 계시는 거, 보고 경험하신 것들을 또 다 풀어주셔서 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AI 개발자 강병호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